자,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양 당이요 조만간 당내 사령탑 새로 뽑는데 오늘 먼저 국민의힘이 뽑았습니다. 원내 사령탑 윤재옥 의원 대구 경북에서 3선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학영 의원하고 맞대결을 펼쳤는데 네. 윤재옥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윤재욱 의원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윤재욱 의원이 대선 상황실장을 하면서 이 당의 그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다가 그렇군요. 그때 소수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면서도 드루킹 특검이라는 아주 큰 일을 해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또 오늘 그 출마의 변을 밟히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뭐 설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보니까 수도권 의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네. 김학영 의원이 원래 수도권 의원이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구도상으로 보면은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영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균형을 맞추려 그러면은 당의 2인자인 원내대표가 수도권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게 보인다라는 예. 게 뭐 상식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저희는 지금 팀워크도 중요한 데다가 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의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핸디캡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재옥 원내대표가 뭐 중도라든지 네. 수도권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야당 입장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 폭주 막고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치 잘 해야 될 텐데 자, 윤재옥 의원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읽고 계세요? 보통 나라가 이제 성장할 때요, 정치도 성장할 때 보면은 영토가 없는 거예요. 확장기, 성장기에는 자기들의 성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위기가 왔을 때 요새에 들어간다고 성을 쌓고 네.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윤재옥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 특히 예. 윤재옥 원내대표는 TK 아닙니까? TK 전에 대통령이 서문시장 가고 예. 그러니까 TK라고 하는 자기의 텃밭을 지금 요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새를 짓지 않고 예.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아. 자신들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마키아벨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유리가 된다. 그 민심과. 그래서 네. 미움받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요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요새, TK 요새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윤재욱 의원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가장 이제 큰 앞으로의 민심을 받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TK라고 하는 자신들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요새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지금 또아리를 틀려고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심과 좀 더 다가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이제 원내 사령탑으로서 네네.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역대 이제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영역을 넘었죠. 네.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면서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심 위반의 가장 큰 결정적 장애가 뭐냐. 네. 결국은 검사들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친목회 같은 형태에서 인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장관 인사 보면 친한 사람들 무슨 초등학교 동창 무슨 대학 동창 중심으로 하다가 네.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영남 일부 세력의 몇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비춰진 것이죠. 예, 예. 그게 안전하죠. 편하고. 그렇지만 정치는 그렇지가 않다.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윤재옥 네. 신임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이제 당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원내 사령탑으로서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오히려 좀 불리한 그런 선출 아니었냐 이렇게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외견상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계적인 어떤 지역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나 네, 네. 이런 인상을 준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보통 총선은 수도권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되잖아요. 네, 근데 예.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원내대표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야의 협상을 이끌어서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과거 얘기를 굳이 뭐 하자면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라든지 네. 그 집값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을 2번이나 해서 국회를 완전히 파행시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이거 정부에서 다 수매해주고 그러면 2030년도에는 64만 톤이 남아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1조 4천억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고기 값이 뭐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은 소고기 관리법을 해야 됩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방송법이라든지 노랑봉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숫자만 그렇게 밀어붙여 갖고 민주당에서 지금 파죽지세로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보다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당과의 소통도 문제가 정부하고 소통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윤재욱 의원 선출 괜찮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제가 거예요. 뭐 선출해서 죄를 뿌린 것 같아서 네, 죄송하긴 네, 한데 짧게 미안한 다른 마음인데 질문 넘어가야 제가 되니까. 그 예. 말씀을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인터뷰 내용 지금 앞에 예,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력이 없는 것 같다. 어떤 당에. 얘기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네. 국민에게 각인된 대중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중 정치인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 예. 이것이 정치력이 부재.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위기에 있는 것도 뭐냐면 예. 대중의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도 삼선 의원이라고 하지만 대중에게 어떤 정치력이 있었는가? 대중의 언어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네. 면에서 봤을 예. 때는 지역에 오히려 갇혀 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총선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아직 뭐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요.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정치 원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연말까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40%에서 45%를 넘기지 않으면 예. 내년 총선 좀 어둡다고 봐야지. 이 대통령실에서 그뭐 쥐고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대통령실의 공천을 좌지우지해버리면 예. 내년 선거는 망하는 거고. 최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뇌물성 돈을 제법 받았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본인이 비록 안 받았더라도 유지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많이 오해를 받았다 뭐 이런 쪽으로 갈런지 그 역시 나였구나 뭐 이렇게 역시 나였구나 한다면 이재명 대표 가지고는 선거 못 치른다고 봐야죠. 자, 국민의힘에는 이재호 고문의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윤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40에서 45% 넘지 않으면 총선 어둡다고 봐야죠.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재호 고문의 전망, 그러니까 40에서 45% 돼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많은 지지율이 올라가면 저희로서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우리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홍준표 대표도 저희 상임 고문이시고 또 이재호 상임 고문도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당의 대표라든지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은 좀 소리 없이 당을 움직여 주셨으면 한다. 그런데 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드리고요. 공천 이야기도 했어요. 네, 공천 그래서 이야기. 공천 잘해야 한다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뭐 물론 민주당도 졌습니다. 저희도 졌고요. 네. 승자가 없다고 보여지고 예. 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그 패배감에 젖었다기보다는 강력한 백신을 맞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소야대를 하면서 여대 야소가 된 게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2002년 노무현 당선 시에는 여소야대였고 아직 여루당이 47석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여당인 여루당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네. 네, 의석이 영석 전패를 해버렸는데 2004년도 총선에서는 여당이 또 압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재보궐선거로 저희가 정말 그 뼈아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울산에서 교육감 선거 패배하는 부분. 네, 그리고 그래서 전주에서 저희가 5등을 했죠. 5등 했죠. 예, 그래서 그 호남에서 지지율이 반쪽으로 나서 저희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반전의 계기를 삼았을 수 있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양손에 다 들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네네. 오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만두고 체제 전환을 하는 게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예. 그거 연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네, 좀 예. 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 정치에서의 가장 그 총선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승리가 비례관계에 있다. 대부분 그걸 전문 여론조사 제가 전문가들이 한번 40%로 아니, 이야기 많이 제가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가 나오면 여당이 완승이고요. 40% 정도 되면 신승이에요. 신승. 그리고 35% 정도면 석패. 그다음에 30% 이하면 완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5% 이하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저는 30대 지지율 볼 겁니다. 35의 기준을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이미 고착화됐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 전환 이야기를 전혀 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지금 이제 지금 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대변인 거 맡고 아니에요? 있고 예. 지금 어쨌든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외부 환경과 내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외부 환경이 뭐냐면 그동안의 검찰의 공세가 어마어마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 파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견뎌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 검찰의 수사의 내용을 봤더니 실제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기획 수사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총선 승리의 제일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건 어떤 거냐면 내년 총선도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권 견제론이 상당히 우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경우에 야당의 강력한 리더십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있을 때 총선의 제일 승리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여당도 내년쯤 비대위 체제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적도 있고 또 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이후에 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1% 나왔네요. 부정평가 61%로 나타났어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긍정평가도 1%포인트,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랐어요. 31, 61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 근데 지지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28%예요.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자, 지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짧게. 뭐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30%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희는 정말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치고 올라가서 결국 대통령이 된 직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서도 본인이 추구하시는 거를 나갈 텐데 결과로서 말해준다 이런 걸로 지지율에 가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 33%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정치권이
국민의 마음에 볼 때 이제 만족한 수준은 못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여야의 마음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무당층이 가는데 총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 무당층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그렇겠죠. 결정을 예.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무당층이 그러면 어떤 구도에 갈 것이냐. 결국은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한 1년 체제 안에서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를 봤을 때 국민들을 바라볼 때 점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에 있어서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여론조사가 예.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을 들었고요. 예,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장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볼까요? 부산 횟집 회동 사진인데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 사진인데요. 자, 저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도 보이죠. 네. 저기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도 나오고 많은 이제 그 유력 정치인들이 다 나타났는데요. 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도 보이고요. 자, 한밤의 총출동 이게 무슨 일이냐? 자, 변희영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 사진 어떻게 이게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 사진만 보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게 어떤 사진입니까? 저게 예. 부산 엑스포에 그 실사단이 왔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부산 실사단을 대통령이 물론 서울에서 3일 전에도 만났지만은 네. 정말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만찬을 또 부산 가서 주재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중앙하고 지방 협의회를 같이 하는 자리가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방 협의회를 하면은 당연히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이 다 모이고요. 네. 17개 시도지사가 다 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한 자리에 있어서 저녁을 먹고 나오고 예. 그러는데 글쎄 저렇게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소통과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기사를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녁을 먹고 예. 소통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네. 저는 그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네. 자,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고 싶다.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권 그리고 저 많이 나오는 윤핵관들이라든가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장제원 의원 저렇게 사진들이 보여주는데 네. 저 모습을 뭐 야당의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 저 모습 자체를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네. 정치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정제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럴 때 근데 저 모습을 볼 때 과연 예. 국민들이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네. 정리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 했을 경우에는 딱 나갔을 때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저렇게 거리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저 모습을 좋아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잠깐, 시각으로 예. 바라보십시오. 글쎄요, 네. 뭐 그러면은 뭐 호텔에서 점잖게 양식으로 식사하고 3, 4모에 모여서 나가고 저게 식사를 다 그러는- 마치고 네. 파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서 밥 먹고 나오고 같이 헤어지고 인사하고 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자신의 SNS에 얼마 전인가요?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선친묘요. 선친묘소가 훼손됐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흙주술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문중에서 길을 불어넣기 위한 행위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SNS 글을 올릴 때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올린 겁니까?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묘소를 선친 묘소를 누가 저렇게 했을 건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다 파헤쳐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아니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뭐 이재명 대표도 왜 그랬냐 그 당사자에게 얘기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전혀 모르는 상태고 예. 저도 그 사진만 봤을 때는 네. 야, 왜 이렇게 부모 묘를 훼손했냐.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어떤 묘소에 누군가 저 흔적을 남겼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의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거고 상황을 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에 대해 다시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자,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그 조상의 묘를 이렇게 페이스북에까지 올리면서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가족에 관련된 사항이면은 무덤까지 과연 페이스북에 올리고 할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생명 기라고 분명히 써갖고 지지자들이 그걸 돌을 몇 개 넣었는데 생명살이라고 굳이 그렇게 읽어갖고 이렇게 다시 자기를 음해한다라고 하는 홍보의 수단으로 조상까지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약간은 좀 짠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생명과 죽음에 관련해서 이게 말씀을 하니까 드린 말씀인데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유한기 씨, 김문기 씨가 그리고 또 변호사비 이 대납 의혹 제보자로 이모 씨가 문재인 정부 때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2명이 또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진정한 위로라든지 사과를 표시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프닝 갖고 이렇게 SNS까지 올리고 한 거는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입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여론조사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정부 견제론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거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내년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 이 저게 어떻게 된가? 야당이 다수 당선된다가 50이죠. 그리고 여당이 다수 당선인데 36 나왔습니다. 잠깐 평가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국정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다시 여당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여소야대였는데 여대 예, 야소가 됐다라는 예. 그런 희망을 갖고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저 결과 간단하게. 저는 지금 뭐 이 시점 1년 남은 시점에서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흐르고 있다. 그 도도한 물결은 어느 날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네. 도도한 물결이 흘러 내년 4월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